정리 차원에서 이야기를 드렸고요. 이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좀 드릴 건데 사전에 먼저 올라온 질문들입니다. BM 테스트 및 실행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신 분은 제가 이 사업 성격을 이름만 보고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 팀 이름을 적으셨던데 제가 이분이 사업 성격이 정확히 어떤 성격인지를 제가 모르겠어서 조금 좀 조심스럽긴 한데 가령 여러분이 뭐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하나 만든다고 합시다. 그러면 BM 테스트 및 실행은 어플리케이션 설계 이전에 과연 이런 유사한 서비스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용자들이 관심이 있어 할까? 그래서 주변에다 물어보고 혹은 이렇게 거의 먹겁으로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그 사람들이 반응하는 거 보고 하는 과정들을 다 밟으셔야 됩니다. 그 과정도 BM 테스트고요. 어플리케이션이 만들어지면 초창기 프로토타입 버전을 런칭해 가지고 사용자들이 다운로드 받아 가지고 정말 어플리케이션 그지 같다, 죽어도 안 쓴다, 이런 댓글이 남든지 아니면 그거조차도 안 남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다운로드도 없는 어플이 되든지 그것도 테스트를 해보셔야 되고, 그래서 사용자가 몇 명이 다운로드 했는데 이 사람들이 공짜로 쓰는 건 좋은데 돈 내고 쓰라 그러면 죽어도 싫다라고 하는 반응인지 아닌지도 확인을 다 해보셔야 되고, 제가 지금 어떤 이야기를 드리는 거냐면 기업이 성장하면서 BM 테스트 및 실행은 피해갈 수 없는 반복적인 일입니다. 어느 한 레벨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과연 배달의 민족은 그러면 초창기에 자기들 처음에 서울의 한 구에서 시작했을 건데, 마포구인가 뭐 이런 데서 시작했을 건데 아마 그 구에서 옆에 구로 늘릴 때, 혹은 처음에는 배달의 민족을 통해서 보였던 건 제가 기억하는 건 진짜 초창기엔 짜장면집 번호가 보이는 거의 전화번호 수준이었거든요. 자동으로 연결도 안 되고 어플리케이션 상에서 주문도 할 수도 없고. 그러면 과연 그 단계에서 짜장면집 사장님들이 보였던 반응과 그 다음 단계, 이제 결제를 배달의 민족에서 할 수 있게 된다, 혹은 우리가 이쪽 마포구를 떠나서 옆에 있는 용산구나 이쪽으로 넓혀간다 라고 했던 거는 과연 배달의 민족 입장에서는 테스트가 아니었을까요? 그거 당연히 테스트입니다. 스타트업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 가지 생각하셔야 되는 건 테스트와 사업의 진행을 구분하시면 안 돼요. 스타트업은 그게 구분되지 않습니다. 대기업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런칭하기 전에 시장 조사를 엄청 합니다. 테스트도 엄청 하고 사용자도 수도 없이 확인해요. 가령 롯데리아가 햄버거를 하나 만들려면 결리는데 2년 정도 걸린대요. 뭘 햄버거를 하나 만드는데 2년이나 걸리냐 하겠지만 레시피 찾아가지고 맛있다라는 걸 확인하는데 사용자 수백 명한테 먹여보고 반응이 괜찮으면 그 제품을 들고 다시 테스트 매장 몇 개를 찍어가지고 그 테스트 매장 몇 개에서만 판매를 해봅니다. 그리고 사람들 반응을 보고 괜찮다라고 확인이 되면 그때 다시 이게 원가를 어떻게 하면 줄여갖고 롯데리아에서 이 손해 안 보고 팔 것인가를 다시 조절한 제품을 다시 내놔요. 이 과정까지가 완성이 되면 2년이 걸린대요. 그러니까 시장 출시하는 데까지 2년이 걸리는 거죠. 왜냐? 롯데리아는 돈이 많으니까 그게 됩니다. 근데 스타트업은 그럴 만한 돈 없어요. 그래서 스타트업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초기에 무신사처럼 내 사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내가 웹사이트를 만드는 순간부터 내가 트래픽 비용 다 내야 되잖아요. 사이트 만드는 비용도 내야 되고. 근데 그 사람들한테 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과연 여기에다가 광고를 실었을 때 사람들이 안 싫어하는지 보자. 광고를 실죠. 이것도 BM 테스트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사람들이 광고를 실는 대신에 사이트가 조금 더 이뻐지고 좋아졌네. 이 사이트에서는 내가 계속 써도 되겠다 라고 하는 게 합의가 돼야 사용자가 늘겠죠. 스타트업은 비즈니스 모델의 테스트와 제품을 개발과 고객을 만들어가는 초창기에 나를 사랑해주는 팬을 만드는 것 사이가 구분되지 않아요.
연습생처럼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짱 박혀가지고 일하다가 갑자기 뻥 하고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유튜브에다가도 나도 뭐 춤추는 사진도 올리고 사람 친구들하고 노래방 가고 노래 부르는 모습도 올리고 화장하는 얼굴도 올리고 옷 입는 것도 올리고 하는 것들을 계속 올리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나를 좋아해 주더라. 그리고 나를 팔로우하는 사람이 많아지더라. 그러면 드디어 내가 데뷔를 해도 되겠다라는 게 스타트업 모델이라는 겁니다. 대기업은 연습생이라면 스타트업은 유튜브에서부터 차근차근 키워서 키운 연예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BM 테스트의 실행은 모든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절대로 수익화나 제품 개발이나 마케팅과 구분되지 않습니다. 테스트 따로, 영업 따로, 마케팅 따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수익 모델을 실행하고 실제 구매 전환하는 게 쉽지 않은데 시리즈 AB로 넘어갈 때 수익성 증명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거는 시리즈 A, 제가 그냥 느껴지는 느낌으로는 이 느껴지는 질문으로는 아직 시리즈 AB를 고민하실 단계의 스타트업은 아니실 것 같아요. 저라면 시리즈 AB 때 어떻게 수익성 증명을 할 것인가는 지금 일단 고민 안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비유를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한 중학교 2학년인지 3학년 정도실 건데 대학교 들어갈 때 수능 성적 어떻게 높일 것인가를 고민하실 것 같거든요. 일단은 고등학교 좋은 데 들어가시는 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부드럽게 설명을 드리면 수익 모델을 실행하고 실제 구매 전환한다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어렵죠. 구매 전환하는 거야말로 정말 최악의 스타트업이 할 수 있는 거의 진짜 가장 어려운 테스트니까요. 끝도 없이 뭐 그로스 해킹 해야죠. A/B 테스트 해야 되고 가격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쪽 채널에서도 판매해보고 저쪽 채널에서도 판매해보고 하는 과정은 실패의 과정을 축적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과정이 싫으시면 대규모로 투자를 받아가지고 한 방에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요. 근데 거기가 더 리스크가 많겠죠. 거기 들고 어차피 수익성 증명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미리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의 스타트업에서 시리즈 A는 수익성을 증명했기 때문에 받는 게 아닙니다. B는 수익성에 대한 증명이거나 혹은 성장성에 대한 증명이 맞지만 A는 성장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게 A입니다. 수익성 자체에 대해서 아주 꼼꼼하게 따지지 않아요. 그리고 시리즈 A를 받으실 정도의 단계가 되시면 저한테 이런 설명 안 들으셔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실 거예요. 사업들 그 정도까지 고민하시고 운영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전략적 수익 모델 수립, 가격 산정 기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중저가, 고가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게 무슨 패션 아이템 제조를 하시겠다라고 하는 업체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 질문을 하신데 제가 권장드리는 건 중저가입니다. 중저가인데 사업을 정말 진지하게 준비를 하셔갖고 제품도 좀 초기에 제품 몇 만큼 만들어 두고 중저가에 어울리게 운영하겠다라고 하시면 아마 거의 100% 문제가 되는 거는 재고 부담일 거예요. 판매가 안 됐을 때 과연 내가 이 재고를 감당할 수 있는가? 라는 문제가 되게 심각하게 대두가 될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가방 한두 개 만드는 거는 원가가 쌀 수가 없어요. 내가 재료를 가방 1000개에 해당되는 양을 가지고 와서 가격을 협상을 해갖고 제품을 만드는 거랑 50개, 100개에 해당되는 재료를 사가지고 와가지고 물건을 만드는 거랑 당연히 50개, 100개를 만드는 게 전체 금액은 작지만 개당 원가로 따져보면 일종의 월등히 높게 됩니다. 특히 제조는, 일반 제조는 더 그렇죠. 공산품 제조. 가방이나 디자이너 부스는 그나마 조금 덜하지만 원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손해를 보기가 싫으시잖아요. 한 개 가방 하나 파는데 내가 저 제품 만드는데 시간을 가령 이틀 들였고 그 다음에 저 이틀 동안 꼬박 작업해갖고 가방 하나 만들었는데 저거 원재료비만 10만 원 들었다라고 하면 내가 최저임금만 받아도 16만 원에다가 원재료비 10만 원이면 26만 원이 내 기본 베이스 원가잖아요. 제조 원가가 그거니까. 거기다가 배송 보내고 어쩌고 하는 비용까지 합치면 한 20만 7, 8만 원이 여야 내가 적자가 안 난다. 그러니까 나는 플리마켓 같은 데는 플리마켓이나 아니면은 패션 편집샵 같은 데 가갖고 40만 원에 팔겠다.
40만 원에 팔리면 좋죠. 그러면 상관없습니다. 팔려도 상관없는데 40만 원에 만약에 나 원가 감안해서 40만 원에 팔겠다라고 하시면 아마 거의 100% 안 팔릴 거예요. 디자인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좋아가지고 그러실 수 있죠. 판매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제품들이 과연 그 정도의 대단한 디자이너 분들이 어느 정도나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쪽 성수 쪽에 있는 스타트업 교육 프로그램에 있으면서 디자이너 분들이 나는 이런 옷 만들 거예요, 이런 가방, 뭐 이런 신발, 이런 액세서리 만들 거예요 라고 하시는 분들을 그래도 한 50명은 넘게 본 것 같은데 50개 팀은 넘게 본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야 저건 가격이 얼마든지 간에 꼭 하나는 사주고 싶다라고 하는 정도의 팀은 제가 신미안이 없어서 그렇긴 하지만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자, 어떤 이야기를 드리냐, 선택을 하시긴 하셔야 돼요. 근데 고가로 팔면 안 팔립니다. 내가 디자이너인데 야 그래도 내가 명색이 지난 몇 년 동안 얼마나 디자인 때문에 고생을 했고 내가 미술을 중학교 때부터 학습한 양이 얼만데 그리고 내가 얼마나 눈이 까탈스러운데 내 눈에 맞게 제품을 만들었는데 그걸 싸게 팔란 말이냐.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될 것 같아요. 루이비통의 디자이너가 여러분들이 만드는 그 제품 가방 디자인보다 정말 말도 안 되게 잘 만드는 디자인이냐 모르겠습니다. 근데 루이비통은 200만 원에 팔 수 있지만 여러분 가방은 20만 원에는 못 팔아요.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뭐 설명을 하거나 강의를 한다 그러면 나는 시간당 그러면 10만 원짜리고 가령 유명한 어쩌다 어른 이런 데 나오는 강연하시는 분들은 가령 시간당 1000만 원이냐. 그러면 내가 그 사람보다 100분의 1로 가치가 떨어지는 사람이냐. 그런 뜻은 아니죠. 근데 시장에서 수요는 100분의 1이 맞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내가 그 사람이 1000만 원 받으면 나는 10만 원 받아요. 그 사람이 1억 받으면 나는 100만 원 받아야 돼요. 왜냐? 그게 내 시장에서 가치니까.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여러분이 거기에 들인 노력은 고객이 전혀 인정해주지 않으면요. 그 노력은 의미 없는 노력이에요. 내가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그걸 나한테 인정을 안 해주냐라고 하시는 거는 여러분이 직장 생활 하시면서 하시는 얘기입니다. 창업 바닥에 나오시면 내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 같은 소리는 안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원가를 16시간 동안 제조하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시간당 최저임금도 받지 말라는 얘기냐. 제품의 가치가 떨어지면 최저임금도 못 받습니다. 정리해서 드리면 가격 산정은 초기 스타트업, 특히 패션 쪽 관련된 스타트업이시면 재고 부담을 떠안으실 각오를 하고 중저가로 가셔야 돼요. 나 재고 부담 못 떠안겠다. 무서워 죽겠다. 몇 천만 원인데 그거 어떻게 떠안냐. 그러시면 여러분이 꿈꾸셔야 되는 건 그게 아니고 그 몇 천만 원의 재고를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는 조금 더 남의 월급을 받는 일을 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그렇게 돼요. 고가로 가시려면 여러분들이 브랜드 네임, 여러분의 이름을 들으면 우와 저 디자이너 진짜 유명한 사람이야. 제가 지금까지 가방을 안 내놓더니 드디어 가방을 내놓네. 아니면 야 쟤 진짜 유명한 셀럽이거든. 제가 참여한 거래. 이러시면 비싸게 팔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시면 정말 중저가로 가셔야 돼요. 고가로 팔고 싶으시면 파셔도 됩니다. 다만 그걸로 여러분들이 생활이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정확한 수익 모델 검증을 원합니다. 회사가 어디쯤 왔는지 어떻게 하는지를 서류로 파악해야 되는 방법이 있는지 저희 회사가 알 수 있는 방법을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참 지금 답하기 힘든데. 예, 정상적인 기업이시고 안정화돼 있고 충분히 성숙한 기업이시라면 재무제표로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재무제표로 파악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 질문 하시는 분의 느낌은 재무제표로 조금 어렵다. 아직은 재무제표가 의미가 없는 단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가장 강력한 지표는 고객의 재방문율 혹은 재구매율입니다. 딱 그 지표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나한테 물건을 사가건 혹은 내 서비스를 이용해 주시는 사람이 있건 만약에 나는 재방문을 안 하고 매번 새로운 사람이 와야 되는 서비스면 어떻게 하냐. 가령 그런 식이 된다 그러면 기존의 고객이 남겨놓은 좋은 글 때문에 누군가가 그걸 보고 왔어요 라는 얘기도 있어야 됩니다. 그거라도 있어야 돼요. 고객이 재방문을 하거나 재구매를 하거나 하는 게
초창기에 재무제표가 의미가 없을 때 기업을 평가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면 신규 사용자가 진짜 엄청 미친 듯이 늘어나고 있어도 괜찮죠.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 두 가지 지표로 판단하시는 게 맞고요. 기업이 지금 현재 잘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면 신규 사용자가 늘면서 신규 사용자들의 재구매 전환율도 업계 평균 대비 나쁘지 않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업계 평균을 어떻게 아느냐? 요즘에 사람들이 브런치 같은 데다가 글 되게 많이 남겨놓거든요. 그러니까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산업마다 너무 달라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애니메이션 웹진 플랫폼의 수익 모델인 의면 정상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광고 모델 같은 것들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데 웹진이라는 건 특성상 그렇죠. 그렇게 하다가 사용자가 늘어나고 발굴이 된다라고 하면 레진 코믹스 같은 형태로 유료화 시켜가 컨텐츠를 조금씩 유료화 간다든가 네이버 웹툰처럼 운영을 한다든가 이제 이런 식의 것들이 방법일 텐데 다만 이거 제출하신 분에게만 드리는 거예요. 파워포인트 만들어 놓으신 사업계획서를 제가 봤고요. 지금 레벨은 이걸 고민하실 레벨은 아니실 것 같아요. 지금은 내가 과연 좋은 웹진, 사람들이 보고 나면 또 다시 보고 싶어 할 정도로 괜찮은 웹진을 만들 수 있는가를 고민하시는 게 훨씬 더 맞습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는 웹진을 만들까만 고민하시면 좋겠어요. 수익 모델은 웹진이 만들어지고 실제로 사용자가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하셔서 고민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업 모델에 그 파워포인트에 올려놓으신 게 보면 아직 웹진에 대한 고민이 충분하신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스타트업에서 중견기업까지 임직원의 자발적 성장을 유도하는 LMS, 그러니까 러닝 매니지먼트 시스템 쪽을 개발 중이신데 서브스크립션 모델이나 컨텐츠 프로바이더들이 컨텐츠 제공하는 수익 모델을 생각하시고 있다고 그러는데 기업 니즈 많고요. 이게 LMS 중에 어떤 LMS냐에 따라서 조금 성격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산타라고 하는 회사가 있거든요. 디디캐스트라고 인터넷에 쳐보시면 나올 건데 이 회사를 한번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꽤 탄탄한 사업 모델을 갖고 있는 회사고 그리고 그 디디캐스트라는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기업체들이 자체 내부적으로 만든 컨텐츠도 자기들 직원들하고 공유하고 그러니까 날리지 매니지먼트 시스템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그러면서도 그거를 만약에 기업 외부로 풀겠다라고 하면 외부의 개방적인 컨텐츠 프로바이더 형태로도 제공하는 시스템을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디디캐스트에 대해서 좀 이렇게 조사를 많이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사업 모델 가설 검증은 언제까지 반복해야 하나요? 이거는 웹사이트에 올라온 질문은 아니고 제가 이거 한다고 그러니까 다른 분한테 받은 질문인데 사업 모델 가설 검증은 언제까지 반복해야 되나요? 이거는 아까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걸 대충 이제 이해하시면은 짐작들이 가실 텐데 이렇게 물으시면은 잘못된 질문이고요. 언제까지라는 질문은 창업하시는 분은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그런 거 없고요.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왜냐? 내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까지 하셔야 되느냐? 시장에서 반응이 있어서 내가 성장을 해가지고 새롭게 내가 아닌 다른 경영자한테 기업을 넘겨줄 때까지는 여러분이 반복하셔야 됩니다. 통제할 수 없고요. 알 수도 없습니다. 그것보다는 내가 사업 모델 가설 검증을 어떤 방식으로 하면 조금 더 효율적이고 과연 내가 이 데이터를 제대로 해석한 게 맞느냐에 대해서만 고민하시면 좋겠어요. 내가 이 짓을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는 창업하시면서는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창업은 속된 말로 존버라고 하잖아요. 존버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언제 성공할지 모르기 때문이죠. 사업 모델 검증이 되면 검증이 됐다는 얘기는 나는 성공을 거의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까지 성공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신 겁니다. 그 대답은 못 해드린다는 거고요. 이 질문을 떠올리시기 시작하면 괴로워져요. 왜냐하면 내가 성공하는 방정식을 난 내 인생에는 못 찾나 보다라는 걸 계속 우울하게 생각하게 되거든요. 미국 통계 쪽도 그렇고 우리나라 조사는 아직까지는 많이는 안 돼 있지만
창업자들 중에 보통 30% 정도가 우울증 환자입니다. 정서적으로 굉장히 힘든 과정이고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정신적으로 나는 그런 거 아무렇지도 않게 견딜 수 있다라고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창업하는 과정이 힘든 가장 큰 이유가 내가 이걸 언제까지 견뎌야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너무 추상적인 이야기만 한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한데, 좀 여러분들이 수익 모델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매출 어떻게 올리고 마진 얼마 남길 거냐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보시라는 의미에서 오늘 강의를 좀 진행을 했고요. 작은 도움이라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